그리 그리운 정혼자면 저 물속에 가서 만나려무나. 마침 잘 됐구나. 3년째 정혼자의 제사만 지내던 처녀가 하루아침에 산제물로 뽑혔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가뭄이 들었고 향리는 주저없이 그 이름을 불렀지요. 처녀의 손에는 죽은 정혼자와 나눠 가진 청동거울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물 속에는 그녀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달빛 옛날 옛적 청강이라는 맑은 물줄기가 마을을 끼고 굽이 도는 고을에 연화라는 처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행수 소향의 손에 거두어져 바느질과 자수 솜씨로 인근에 이름이 난 처녀였지요. 고운 얼굴에는 늘 옅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은 사람 같았지요. 연화가 수놓은 놀이개는 한양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화 자신은 그 재주를 그리 반기지 않았지요. 손끝이 바쁠수록 마음속 빈자리가 더 또렷이 느껴졌던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두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간혹 연화의 자수를 탐내어 청을 넣는 이들도 있었으나 연화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마음이 이토록 메마른 채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연화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저리 재주 좋고 얼굴도 고운데 어찌 저리 그늘이 짙을고 들으니 정혼했던 난군이 물에 빠져 죽었다더군. 그것도 벌써 3년 전 일인데 아직도 저러니. 연화는 그런 말들을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귀를 막는다고 마음까지 막아지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벌써 3년째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연화는 동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갈한 소복을 꺼내 입고 뒷산 작은 사당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첫 일과였습니다. 손끝이 야울 만큼 마른 몸이었지만 그 걸음만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지요. 오늘도 예 오셨구려. 늙은 행수 소향이 뒤따라 올라와 마른 나물 몇 가지를 상 위에 올렸습니다. 정한수 한 그릇이 새벽 냉기 속에서 하얗게 얼비쳤지요. 예, 어머니. 오늘이 그 사람 기일이라서요. 연화는 저를 올리며 그렇게만 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겠습니까? 20도 안 된 처녀가 벌써 3년째 죽은 정혼자의 제사만 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그것이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향이 다 타들어가도록 연화는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소향은 그런 연화를 안쓰럽게 바라보다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너도 이제 그만 마음을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움만으로 사라지는 인생도 있다마는 그리움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단다. 소향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래 묵혀둔 말을 어렵게 꺼낸 것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참, 제가 뭘 구한다고 그러세요. 그저 기일이니 절 한번 올리는 것뿐이에요. 연화는 그렇게 웃어넘기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향의 눈에 어린 근심은 미처 보지 못한 채였지요. 그 말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연화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산을 내려오는 길,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논밭은 누렇게 말라 갈라져 있었고 개울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지요. 물레방아마저 멈춘 채 녹슬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 가뭄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맘때면 하늘이 야속하게 굴었지요. 그런데 이번 가뭄은 유독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물마다 두레박이 진흙만 긁어 올렸고 노인들은 마루 끝에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사람이 먼저 마르겠구먼. 작년보다 열흘은 더 지독하네 그려. 집집마다 곳간을 걱정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아이들조차 목마름에 보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연화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향청 앞들에서는 향리 고석중이 벌써 며칠째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관복 차림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어딘지 서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면서도 등 뒤에서는 눈치를 살폈지요. 연화는 그 앞을 지나며 저도 모르게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어쩐지 그 자리가 꺼림칙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연화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끝이 시린 아침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반지꼬리를 꺼내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지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메마른 바람이 흙먼지를 몰고 지나갔지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화근이 되어 돌아올지 그때의 연화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3년째 이어온 그리움 하나를 가슴에 품은 채 또 하루가 저물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청강마을은 예로부터 물이 좋기로 이름난 고을이었습니다. 마을을 끼고 도는 청강 덕분에 흉년이 들어도 물 걱정만은 없다는 것이 이 고을 사람들의 자랑이었지요. 그런데 그 자랑도 3년 전부터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검푸르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용소라 불렀지요. 예로부터 가뭄이 심할 때면 이 용소에 정성을 들여야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심상치가 않아. 벌써 우물이 3개나 말랐다는 구먼. 작년엔 처녀 하나 바치고 겨우 비를 봤는데 올해는 또 어쩐다. 노인들은 마루에 모여 앉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인즉 해마다는 아니지만 가뭄이 유독 지독한 해에는 처녀 하나를 골라 용소에 예를 올리는 관습이 이 마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관습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향리 고석중이었습니다. 고석중이 이 고을에 부임한 것은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능하고 꼼꼼한 관리라는 평판이 자자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손에 향청의 곳간과 문서가 하나둘 옮겨졌고 어느새 원님보다 향리의 말이 더 무겁게 통하는 고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님은 본디 인품이 후덕하나 몸이 약해 자리를 오래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틈을 타 고석중은 크고 작은 일들을 제 소나귀에 넣어 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일을 처리해 주는 향리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리 어른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지. 요즘 세상에 향리 어른 눈밖에 나서야 무슨 수로 살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고석중 앞에서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고 싶은 이는 아무도 없었던 까닭입니다. 하루는 가뭄에 시달리던 노파 하나가 향청 문턱을 붙들고 사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향리 어른, 곳간의 곡식을 조금만 풀어주십시오. 아이들이 벌써 이틀째 굶고 있습니다. 곳간이 넉넉한 줄 아느냐. 나도 위로 바칠 것이 있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처지다. 고석중은 그렇게 매몰차게 노파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향청 안에서는 기름진 술상이 차려졌다는 소문이 은밀히 돌았지요. 사람들은 그 소문을 알면서도 입 밖에 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사는 침선방은 그런 향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행수 소향이 이곳을 맡아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지요. 소향은 8살 어린 연화를 거두어 제 손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친어미를 일찍 여인 연화에게 소향은 어미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소향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근심이 하나 있었지요. 다름 아닌 3년 전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연화의 정혼자였던 유겸은 향청에서 문서를 다루던 젊은 서생이었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고 성정이 고다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청년이었지요. 연화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그해 봄 정식으로 정혼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혼을 맺던 날 동심결 매듭을 곱게 늘어뜨린 청동거울 한 쌍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유겸이 손수 마련한 것이었지요. 이 거울은 본디 한 쌍으로 만든 것일세. 자네는 이쪽을 갖고 나는 이쪽을 갖세. 훗날 두 거울의 매듭을 하나로 엮는 날 우리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겠나. 연화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유겸이 건넨 청동거울은 지금도 연화의 반지꼴이 깊은 곳 명주천에 쌓인 채 고이 놓여 있었지요. 유겸은 말수는 적었으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화가 밤늦도록 술을 놓다 손끝이 트면 말없이 곁에 앉아 손을 감싸 주곤 했지요. 연화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을 아직도 눈에 선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겸은 짬이 날 때마다 연화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제 이름 석자를 쓰는 것조차 서툴렀던 연화였지만 어느새 짧은 문장 정도는 더듬더듬 읽어 낼 수 있게 되었지요. 다만 여인이 글을 안다는 것이 흉이 될까 저어하여 연화는 그 사실을 마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연화에게는 지난 3년간 몇 번의 혼담이 오갔지만 그때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정혼한 몸입니다. 다른 연을 맺을 마음이 없습니다. 소향은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죽은 사람과의 언약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화가 안쓰러웠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정작 연화 자신은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혼을 맺은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유겸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용소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마을에 전해진 이야기였지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길이라면 누구보다 밝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한 점은 있었지요. 유겸은 물길에 밝은 사람이었고 발을 헛디딜 만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깊이 파고드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슬픔에 잠긴 마을은 그저 애도하고 넘어갔을 뿐입니다. 오직 소향만이 그날 밤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고석중이 낯빛이 하얗게 질린 유겸을 데리고 용소 쪽으로 향하는 뒷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소향은 그것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괜한 말을 꺼냈다가는 이 늙은 몸 하나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 아니냐. 소향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3년을 침묵으로 버텨왔습니다. 연화가 그리움에 잠겨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어찌 보면 소향에게는 또 다른 죄책감이었지요. 그렇게 3년이 흐르고 다시 가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가뭄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짙어갔지요.
지난 여름보다 열흘은 더 이르게 개울이 말랐다고 노인들은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마을 어디를 가나 근심 어린 낯빛뿐이었지요. 향청 앞들의 사람들이 모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밝혀지고 마을 사람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여들었지요. 고석중이 근엄한 얼굴로 그 앞에 섰습니다. 용신의 노여움이 이토록 깊으니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도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소. 올해도 정성을 다해 신부를 모셔야겠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불릴지 저마다 가슴을 졸이는 낯빛이었지요. 그런데 그 며칠 전 연화의 침선방에서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화가 유겸의 제사를 준비하며 옛 문서 상자를 정리하다가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유겸이 생전에 남긴 것으로 향청의 곳간 출납에 관한 낯선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요. 연화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겸이 남긴 것이라면 필시 까닭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지요. 결국 연화는 그 종이를 품에 넣고 유겸과 함께 일했던 늙은 향청 서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혹여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향청 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필 고석중이 마루에 나와 있었습니다. 연화가 품에서 종이를 꺼내 서기에게 내미는 그 짧은 순간을 고석중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종이가 무엇이냐? 고석중의 눈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낯익은 필체, 낯익은 숫자의 배열이었지요. 3년 전 자신이 그토록 애써 감추었던 바로 그 장부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혼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연화는 얼른 종이를 다시 품에 넣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지요. 고석중의 눈은 연화가 그 종이를 품에 넣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좁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그 문서를 제 방보다 소향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 여겼습니다. 유겸의 유품이라 함부로 다룰 수 없었을 뿐더러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던 까닭입니다. 어머니, 이걸 좀 맡아주세요. 유겸님이 남기신 것인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 같아서요. 소향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는 별다른 말 없이 반지꼴이 깊숙한 곳 무명천으로 겹겹이 싸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고석중은 수아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그 처녀가 들고 있던 종이 확실히 확인해야겠다. 아무래도 유겸이 남긴 문서 조각인 듯하다. 3년간 애써 덮어온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것 같은 불안이 고석중의 얼굴에 스쳤지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붓끝만 매만졌습니다. 그러다 이내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구나. 올해 신부는 이미 정해두었느니라. 향청 앞들 사람들이 숨죽인 가운데 고석중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신부는 나루 건너 침선방의 연화로 정하였소. 순간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의 집 쪽을 향했지요. 그 소식은 그날로 연화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제가요? 어찌 저르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째서 자신의 이름이 불렸단 말입니까? 소향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그림자가 이제 연화에게까지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소향만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요. 소향은 그 밤 연화의 방문 앞을 서성이다
끝내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어야 하나. 3년을 지켜온 침묵이 이제는 연화의 목숨과 맞바꿔지려는 참이었지요. 내가 그때 입을 열었더라면. 소향은 늙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뒤였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반지꼬리 속 청동 거울을 꺼내 손끝으로 오래도록 쓸어보았습니다. 유겸을 그리며 3년을 버텨온 자신이 이제 그 사람을 따라 같은 물속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아득했지요.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연화는 거울을 가만히 가슴에 품어보았습니다. 유겸의 손길이 아직도 그 위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지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요. 어쩌면 그곳에서 유겸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일상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지요. 연화의 운명은 그렇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검은 물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연화의 집 앞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안타까운 얼굴로 문턱을 서성였지요. 그 무렵 마을의 사정도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곡식은 바닥을 보였고 아이들은 배를 골아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조바심은 날로 깊어져 어서 빨리 신부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은근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향리 어른 말씀을 거스를 수도 없고 관아에 가서 사정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보탰지만 정작 앞장서서 나서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을 살리는 일이라는 명분 앞에서 부모 없는 처녀 하나의 목숨은 그토록 가벼웠던 것이지요. 연화와 어릴 적 함께 자란 이웃 처녀 하나가 눈물을 훔치며 찾아왔습니다. 연화야, 나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연화는 오히려 그 처녀를 다독였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마음도 이미 남아있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허탈함만이 자리를 채웠지요. 그 밖에도 몇몇 이웃이 조용히 곡식이나 옷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대놓고 나서지는 못해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그런 정성 하나하나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두었습니다. 훗날 소향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연화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지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에 연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분명한데 어째서 이런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흔드는 것일까요? 소향은 그런 연화를 붙들고 애가 탔습니다. 연화야, 정신 차리거라. 도망칠 궁리를 해야지. 어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머니, 저도 살고는 싶어요. 하지만 도망친다 한들 어디로 가겠어요. 향리 어른이 온 마을을 뒤져서라도 저를 찾아낼 텐데요. 그렇다 해도 이대로 순순히 물로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소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그 밤의 일을 이제라도 털어놓아야 하나. 소향은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도로 다물었지요. 진실을 알려준들 연화를 구할 방도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화의 마음에 원망과 절망만 더할 뿐일지도 몰랐지요. 이웃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향리 어른께 직접 사정해 보라 일러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말이 통할 사람은 향리뿐이라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그 말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향청을 찾았습니다. 고석중이라면 인정을 베풀어 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에서였지요. 향리 어른, 부디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고석중은 잠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얼핏 안타까움이 스치는 듯도 했지요. 나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 허나이는 법도이자 마을 전체가 걸린 일이니 나 한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까? 두려워 마라. 용신께서는 신부를 귀히 여기신다 하니 너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어른께서는 정녕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연화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고석중의 낯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요. 내 믿고 안 믿고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마을이 그리 믿어왔으니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임이다. 그 말이 어찌나 태연하고 매끄럽던지 연화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3년 전 유겸을 저 물가로 데려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의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연화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메마른 별빛만이 가득했지요. 향청문을 나서는 연화의 뒤로 마름 하나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리 곱상한 처녀가 아깝긴 하네만 향리 어른 뜻이니 별 수 있겠나. 쉿, 말 조심하게.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연화는 그 말을 애써 못 들은 첫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으로 메마른 흙먼지가 풀썩였지요. 그날 밤 연화는 홀로 방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지요. 도망칠 곳도 없고 저를 대신 나서 줄 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지요.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리는 방 안에서 연화는 유겸과 함께 걷던 강가의 봄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뭄도 향리도 두려움도 없었지요. 그저 나란히 걷는 두 그림자와 웃음소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그 시절의 유겸이 본다면 무엇라 할까요? 연화는 그런 생각에 잠겨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연화는 반지꼬리에서 청동거울을 꺼내 가만히 쥐었습니다. 3년을 그리움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지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어떤 다짐 같은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 물이라면 저도 그 물을 보고 싶어요. 그것이 설령 끝이라 해도요. 연화는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그 물을 향해 걸어가기로 한 것이지요. 유겸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그 검은 물빛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소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일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생각할래요. 연화야. 소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 손으로 연화의 손등을 오래도록 쓸어줄 뿐이었지요.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소향도
어느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스스로 걸음을 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떠밀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정한 길이었지요. 이튿날 소향은 붉은 명주와 정갈한 옷 한 벌을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것이라도 곱게 입고 가려무나. 그것이 이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전부구나. 연화는 그 옷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흘릴 만큼 흘린 뒤였지요. 남은 것은 다만 담담한 뿐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자신을 어떤 세계로 데려갈지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그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메마르게 개어 있었지요. 연화는 소향이 지어준 옷을 곱게 차려입고 마당에 섰습니다. 붉은 명주가 손목에 묶이는 동안에도 연화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소향은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늙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연화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소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지요. 용소로 오르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도 없이 조용히 뒤를 따랐지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은 흐느낌 소리만이 바람에 실려왔지요. 검푸른 못이 어느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물빛이 어찌나 깊고 검던지 바닥이 보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멈추어 섰지요. 연화는 물가에 섰습니다. 고석중이 근엄한 얼굴로 두 팔을 벌리며 외쳤지요. 자, 이제 신부를 용신께 보내드리자. 연화는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은 걸음이었지요. 차가운 물이 발끝에 닿는 순간 연화는 청동 거울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 일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그렇게 되뇌며 연화는 검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삼켰지요. 붉은 명주가 물속에서 꽃잎처럼 퍼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지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연화는 거울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물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분명 물속인데도 숨이 쉬어졌지요. 연화는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기품이 서린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물풀이 커튼처럼 드리워지고 천장에서는 푸른빛이 은은하게 흘러내렸지요. 방 한쪽에는 오래된 서한과 부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제까지 글을 읽다 자리를 비운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 낯익은 정경의 연화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나는 분명 물에 몸을 던졌는데 말입니다. 연화가 몸을 일으키자 방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등을 돌린 채 서 있던 이가 천천히 돌아섰지요. 연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게 야위었지만 틀림없는 그 얼굴이었지요. 눈매도 조용히 담은 입술도 3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유겸. 님. 연화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사내는 그 이름에 흠칫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겸. 그것이 내 이름이던가. 예,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이다. 낯이 익은데
어째서인지 온전히 떠오르지가 않는구나. 그저 자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을 뿐이다. 연화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얼굴은 분명 유겸인데 정작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니요. 대체 이 물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신은 3년 전에 이 물에서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죽었다. 그리 알려졌던가. 사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허나 나는 죽지 않았다. 정확히는 이 물이 나를 죽게 두지 않았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어떤 힘이 나를 붙들어 이곳에 눕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긴 잠을 자듯 이 물속에 갇혀 있었던 모양이다. 잠이 너무 길어 나조차 나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그럼 당신은 사람이 아니게 된 건가요? 아니다. 나는 그저 사람이다. 다만 아주 오래 깨어나지 못한 사람일 뿐이지. 이 상처가 낫지 않는 한 나는 완전히 깨어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죽을 수도 없는 채로 이곳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사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자신의 가슴께를 짚었습니다. 도포 자락 사이로 오래된 상처가 얼핏 비쳤지요. 마치 무언가에 깊이 찔린 자국 같았습니다. 기억이 온전치가 않다. 다만 이 상처만은 또렷하게 남아 나를 붙들고 있지. 이 상처가 아물어야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연화는 차마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내가 가리킨 마른 옷을 받아들고 물기를 닦아냈지요. 온 마을이 자신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는데 정작 물속에 이 사람은 자신을 살리고 마른 옷까지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연화예요. 연화. 사내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옅게 흔들렸지요. 그 이름도 낯설지가 않구나. 어째서 이토록 마음이 아려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내는 스스로도 이름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해 그저 연화가 부르는 대로 유겸이라 불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연화를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지요. 물속 저택의 나날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유겸은 매일 아침 물풀 사이에서 자란 열매를 따다 주었고 밤이면 등불을 밝혀 두었지요. 하루는 유겸이 연화를 저택 뒤편 넓은 뜰로 데려갔습니다. 물풀이 꽃처럼 피어 있고 조개들이 저마다 은은한 빛을 머금은 곳이었지요. 어쩜 이렇게 고와요.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봤다면 아무도 이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사람은 제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늘 두려워하는 법이다. 두려움은 대개 알지 못하는 데서 오지. 연화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자신도 이 물에 몸을 던지기 전까지는 이곳을 그저 사람을 삼키는 무서운 곳으로만 여겼으니까요. 유겸은 뜰 한쪽에 조개 하나를 집어 연화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걸 손에 쥐고 눈을 감아 보아라. 연화가 시키는 대로 하자 조개 안에서 은은한 빛이 손바닥 전체로 번져 나갔습니다. 연화는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었지요. 어머, 따뜻해요. 마치 작은 등불을 쥔 것 같아요. 이 물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쓸모는 없다만 그저 마음이 놓이는 것들이지. 유겸의 입가에도 옅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연화는 그 웃음을 처음 보았습니다. 늘 그늘져 있던 얼굴에 잠시나마 볕이 드는 듯 했지요.
그날부터 유겸은 매일 조금씩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물속에서만 피는 푸른 꽃을, 어느 날은 오색으로 빛나는 작은 물고기 떼를 데려와 연화를 웃게 했습니다. 당신은 참 다정하시네요. 마을 사람들이 알던 그 무서운 존재와는 영딴판이에요. 두려운 존재로 남는 것과 다정한 존재로 남는 것, 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다만 나는 자네를 웃게 하고 싶을 뿐이다. 그 말에 연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겸은 무심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그 귓가에도 옅은 홍조가 스쳐 있었지요. 물속 등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연화가 저택 부엌 한편에서 서투른 솜씨로 열매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유겸이 곁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자네는 손끝이 야무지구나. 어릴 적부터 바느질과 자수로 먹고 살았거든요. 이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바느질이라. 나도 예전에 그런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 듯한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겸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밤늦도록 술을 놓던 자신의 손을 감싸주던 그 손길을 유겸은 잊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내색하지 않고 다만 웃어 보였습니다. 천천히 떠올리시면 돼요. 저는 몇 번이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밤이면 두 사람은 푸른 등불 아래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유겸과 함께 걸었던 강가의 봄날을, 정혼을 맺던 날 나누어 가진 청동거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청동거울이라. 유겸이 문득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에 무언가 반응한 듯한 얼굴이었지요. 연화는 조심스레 품속에서 청동거울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정혼을 맺던 날 손수 마련해 주신 것이었어요. 이 거울은 제가 짝이 되는 나머지 하나는. 말을 잇던 연화가 멈칫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의 자신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겸은 그 거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걸 보니 무언가 아릿한 것이 가슴을 스치는구나. 분명 내가 아는 물건인데 그 이상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다. 괜찮아요. 천천히 떠올리셔도 돼요. 저는 서두르지 않을게요. 연화는 그렇게 말하며 거울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겸은 종종 말없이 연화의 품 언저리를 바라보곤 했지요. 마치 그 안에 자신의 잃어버린 짝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밤 유겸은 연화에게 이 물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못은 본래 저 산신이 다스리던 맑은 샘이었다 하더구나. 헌데 어느 해 몹쓸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 하나가 제 목숨을 던져 비를 빌었다지. 그 정성의 하늘이 감복하여 이 못에 영험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그럼 저도 그 오래된 정성의 자리에 서게 된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허나 정성이란 목숨을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야 참된 법이다. 그것을 잊은 자들이 있어 언젠가부터 이 못은 두려움의 자리가 되어버렸지. 연화는 그 말에 담긴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유겸의 눈빛이 잠시 아득해졌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던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연화가 하루빨리 나머지 청동거울을 찾아야 한다며 저택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니자 유겸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자칫 위험한 곳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 자네가 다치는 것은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에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겸의 목소리에 실린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던 까닭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이내 연화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조심할게요. 대신 당신도 저를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밀어내다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유겸도 결국 옅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다툼은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한층 가깝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날 밤 유겸은 문득 연화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연화야, 내 비록 지난 기억은 흐릿하나 지금 이 순간만은 또렷하다. 자네가 무사히 이곳을 나가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지킬 것이다. 저도 약속할게요.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든 제가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당신 혼자 이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등불 그림자만이 물빛 위에서 잔잔히 일렁였지요. 그 순간만큼은 물속인지 물밖인지 삶인지 죽음인지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유겸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3년의 그리움이 잠시나마 옅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유겸 또한 연화가 곁에 있을 때면 흐릿한 기억 대신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창밖 검은 물 위로 비치던 달은 어느새 반달을 지나 조금씩 둥그러지고 있었지요. 연화는 그 달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연화가 저택 안쪽 유겸도 잘 가지 않는다는 어두운 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텅 빈 받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무언가 소중한 것이 놓였다가 사라진 듯한 자리였습니다. 저건 무엇이었을까요? 연화가 묻자 유겸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다만 저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보면 내게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연화는 그 텅 빈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유겸의 잃어버린 조각이 비단 기억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때 처음으로 연화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당신은 늘 여기 혼자 계셨던 거예요? 이 넓은 물속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요? 모르겠다. 다만 아주 오래도록 홀로였다는 것만은 알겠구나. 헌데 요즘 들어 그 외로움이 자꾸만 옅어지는 듯하다. 아마도 자네가 곁에 있어서겠지. 연화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물속 존재가 실은 이토록 외롭고 상처 입은 이였다니요. 그러던 어느 밤 연화는 유겸이 홀로 가슴을 움켜쥔 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오래된 상처다. 헌데 요즘 들어 자꾸만 다시 벌어지는구나. 이것이 벌어지면 내게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뜻일 게다. 남은 날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겸은 대답 대신 창밖, 검은 물 위로 어렴풋이 비치는 달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이 다시 둥글게 차오르는 날. 그날이 오기 전에 무언가를 되찾지 못하면 나는 이 상처에 삼켜지고 말 것이다. 삼켜진다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긴 잠에서도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숨이 멎는다는 뜻이다.
신묘한 존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서 죽는 것이지. 이 물이 나를 붙들어 준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인지 유겸 자신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듯 했지요.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그 밤 유겸의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여겼지요. 등불이 잔잔히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물빛 위에 나란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화야. 유겸이 나지막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지요. 예. 설령 내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해 내지 못한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자네 곁에 있다는 것만은 잊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을 홀로 그리워하던 시간이 이 물속에 며칠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듯 했지요. 그러나 동시에 저 달이 완전히 차오르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바심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물 밖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마을을 옥죄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속 깊은 곳에는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실 하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겸은 잠결에 무언가에 짓눌린 듯 뒤척였습니다. 연화가 놀라 흔들어 깨우자 유겸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지요. 등불이 꺼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꿈을 꾸신 거예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모르겠다. 헌데 방금 누군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목소리요. 어떤 목소리였는데요. 유겸은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등불 그림자가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른거렸지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마치 자장가를 부르듯. 그러면서도 서늘한 목소리였지.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그리 말한 것 같다.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라니요. 마을에서 위세 좋게 호통을 치는 이는 열어보았지만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협을 건네는 이는 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속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유겸의 표정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두려운 것을 마주하는 얼굴이었지요. 그것이 당신을 이 물속에 가두려 한 그 사람의 목소리인가요? 아마도 그런 듯하다. 온전한 얼굴은 떠오르지 않으나 그 목소리만은 또렷이 남아있구나. 작은 실마리 하나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얼굴은 몰라도 목소리를 기억해낸다면 언젠가 그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연화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으니 남은 것도 곧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유겸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흐릿하기만 했던 안개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러고 보니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날 밤 나는 향청에서 무언가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던 듯하다. 숫자가 빼곡히 적힌 종이었지. 문서라니요. 무슨 문서였을까요? 모르겠다. 다만 그것을 품에 안은 채 이 물가로 향했던 것만은 어렴풋이 기억난다. 누군가 나를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연화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우연히 들춰본
그 낡은 문서 조각이 떠올랐던 까닭입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일의 실마리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짚히는 것이 있어요. 당신 유품을 정리하다 낯선 숫자가 적힌 종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혹시 그것이 무엇이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감추어야 할 것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니 나를 이 물속에 가두려 하지 않았겠느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로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택 바닥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줄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겸이 힘겹게 벽을 짚으며 말했지요. 물이 빠지고 있다. 누군가 위쪽에서 물기를 손대고 있는 모양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못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헌데 밖에서 무슨 까닭인지 물이 자꾸만 빠져나가니 나를 지탱하던 힘도 함께 옅어지는구나.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위쪽 마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무렵 마을에서는 실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석중은 물에 몸을 던진 연화가 며칠이 지나도록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물에 빠진 것들은 사흘 안에 떠오르는 것이 이치이거늘 어찌 이번만은 다르단 말이냐. 고석중은 수하들을 시켜 연화의 옛집을 은밀히 뒤지게 했습니다. 혹여 남겨둔 물건 중에 위험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지요. 향리 어른 방 안을 이 잡듯 뒤졌으나 그런 종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지꼬리도 상자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고석중의 낯빛이 오히려 더 창백해졌습니다. 문서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지요. 차라리 눈앞에서 태워 없앨 수 있었다면 나았을 것을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용소의 물을 더 빼내야겠다. 상류에 둑을 하나 더 쌓아라. 저 아래 무엇이 있는지 이참에 확실히 확인해야겠다. 그의 곁을 지키던 늙은 마름 하나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향리 어른, 그리하면 마을 논밭이 더욱 마를 것입니다. 백성들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백성들이야 견디든 말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고석중의 눈빛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모습의 마름은 더는 토를 달지 못하고 물러났지요. 그러나 그 마름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향리 어른이 어찌 마을보다 저 물속의 무언가를 더 중히 여긴단 말인가. 둑이 새로 쌓이자 마을의 사정은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남은 우물마저 하나둘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은 완전히 타들어갔지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하늘만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대체 신부까지 바쳤는데 어찌 비가 오지 않느냐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요. 늙은이들은 마루에 모여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신부를 바쳤는데도 이 모양이니 대체 용신께서는 무엇을 더 바라시는 겐가. 이러다간 정말 사람이 먼저 마르겠구먼. 올가을 농사는 다 글렀어. 그런 한탄이 마을 곳곳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 원인이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이튿날 고석중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도와 오랫동안 재물을 관리해온 늙은 향청서기를 은밀히 불러들였지요.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다. 혹여 누가 나에 대해 캐묻거든 자네는 아무것도 모른다 답하게. 특히 3년 전 그 서생의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예, 어른. 여부가 있겠습니까? 헌데 향리 어른께 미리 아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 며칠 원님 처소에서 사람이 나와 향청의 곳간 출납을 슬쩍 캐묻고 갔습니다. 원님께서 몸져 누우신 사이 향청 살림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신다는 말이 돌더군요. 그 말에 고석중의 낯빛이 한층 더 굳었습니다. 원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5년을 마음대로 주물러 온 향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님이 이제 와 다시 눈을 뜨려 한다니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지요. 쓸데없는 소리다. 몸이 약한 양반이 갑자기 무슨 살림을 캐물어. 헛소문일 게다. 고석중은 애써 태연한 척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옅은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리 답하면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석중이 이토록 초조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그 초조함이야말로 무언가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소향에게도 심상치 않은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고석중의 수하가 은밀히 소향을 찾아온 것입니다. 행수 3년 전 그 밤에 무엇을 보았는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행여 누구에게라도 입을 놀린다면 그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향은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3년을 침묵으로 지켜온 목숨이었으나 연화가 사라진 지금 그 침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마음도 함께 들었지요. 내 이미 늙은 몸 무엇이 두렵겠느냐. 말은 그리하셔도 행수께서 아끼시는 침선방 아이들은 어찌하시렵니까? 이 늙은이 하나 사라진다고 끝날 일이 아닐 텐데요. 수하의 말에 소향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신 하나의 목숨이라면 그리 두렵지 않았으나 남겨질 이들을 생각하니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향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정작 수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도 없는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정말로 모든 것이 헛되이 묻힐지도 몰랐지요. 수하가 돌아간 뒤 소향은 홀로 앉아 오래도록 눈물을 삼켰지요. 3년 전의 침묵은 살아있는 연화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마당에 그 침묵이 대체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소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더는 지킬 것이 없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소향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늙은 두 손을 끌어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연화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는 침선방 아이들이 어찌 되든 진실을 말하리라 마음을 다잡았지요. 3년을 눌러온 말이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속 저택에서는 바닥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유겸의 낯빛도 점점 창백해져 갔지요. 한때 물풀이 커튼처럼 드리워졌던 벽면이 이제는 앙상하게 말라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던 조개들도 하나둘 빛을 잃어갔지요. 연화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무언가 방도를 찾아야 한다. 제가 물 위로 나가 볼게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안 된다. 밖은 위험하다. 자네를 이곳에 데려온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나선다면 자칫 다시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사라지고 말잖아요.
저는 당신을 또 잃을 수는 없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자신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렇게 무력하게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다짐이 연화의 눈빛에 서려 있었지요. 유겸은 한참을 침묵하다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눈이 있는 곳에서 움직여라. 어둠 속에서 혼자 맞서면 위험하다. 명심해라. 명심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 내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더라도 자네는 자네를 탓하지 마라. 이 짧은 며칠이었으나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 그 말에 연화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물을 훔치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연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 위 메말라가는 마을과 자신을 기다리는 소향, 그리고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서늘한 목소리의 주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얽혀들고 있었지요. 연화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용소 물가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몸이 젖은 채로 마른 땅을 밟는 순간 낯선 인기척이 사방에서 조여왔습니다. 저기 무언가 떠올랐다. 사람이다. 두 공사를 감독하러 나와 있던 고석중의 수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 날 전 분명 붉은 명주에 묶여 물속으로 사라졌던 그 처녀가 멀쩡한 몸으로 물가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럴 수가. 저것이 사람이 맞느냐, 귀신이 맞느냐? 물에 빠진 지 벌써 여러 날인데 어찌 저리 멀쩡하단 말인가. 수아들은 한동안 다가서지도 못하고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으나 젖은 몸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지요. 결국 정신을 차린 수아 하나가 앞장서 연화를 붙잡았습니다. 살아 있었느냐? 이것 참 요망한 일이로구나. 소식을 전해 들은 고석중이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그 서늘한 눈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었지요. 놀란 기색을 애써 감추려는 듯 목소리에는 옅은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 이제야 기어 나온 것이냐. 물귀신이라도 씌었더냐.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되었다. 여러 말 필요 없다. 이 계집을 당집 골방에 가두어라. 연화가 붙잡혀 마을로 끌려오는 동안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문 밖으로 뛰쳐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세상에 저 아이가 살아 있었다니. 물귀신도 마다한 목숨인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세. 여기저기서 놀라움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방문을 박차고 나온 이가 바로 소향이었습니다. 소향은 처음엔 제 눈을 믿지 못한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지요. 연화야, 정녕 너란 말이냐? 죽은 줄로만. 아이고,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소향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소향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놀라움만이 가득했지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그저 살아 돌아온 딸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름들이 다시 험악한 얼굴로 연화를 끌고 가려는 것을 보는 순간 소향의 머릿속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리 끌려가면 다시는 이 아이를 만날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지요. 소향은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무명 천꾸러미를 떠올렸습니다. 연화가 살아 돌아오는 날이 오면 반드시 전하겠다고
3년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온 다짐이었지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으리라 여긴 소향은 다급히 다가서며 연화의 손을 붙잡는 척 그 꾸러미를 소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연화야, 부디 몸성이. 소향은 차마 다른 말을 잇지 못하고 그렇게만 외쳤습니다.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손끝에 닿은 낯선 감촉을 소매에 깊숙이 밀어 넣었을 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미처 헤아릴 겨를이 없었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손목이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소향은 그 뒤를 따라붙으려 했지만 마름들의 억센 손에 밀려 마당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지요. 연화야, 이 늙은이라도 대신. 콜록, 콜록. 소향은 몇 마디를 채 잊지 못하고 심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놀란 이웃들이 황급히 소향을 부축해 갔지만 그 여윈 몸은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지요. 연화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마름의 손에 빼앗겨 바닥에 나뒹 구는 청동거울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쓸데없는 폐물 따위 압수해 둔다. 거울은 그렇게 연화의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겸과 나눈 마지막 끈 하나가 끊어지는 듯한 절망감이 연화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멀리서 이웃들이 소향을 부축해 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수도 없이 골방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지요.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연화의 귓가에 문 밖에서 마름들이 나누는 대화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물속 깊이 밀어 넣어야 할 걸세. 지난번처럼 또 살아나오면 향리 어른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돌덩이라도 매달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당집 골방에 갇힌 연화는 묶인 손목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소향은 쓰러졌고 청동거울도 빼앗겼지요. 물속에서는 유겸이 쓰러져 가고 있을 터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린 것만 같았지요. 제가 괜히 물 위로 나오려 했어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적어도 당신 곁에는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연화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골방 밖에서는 마름들이 다음 날 다시 있을 의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지요. 이번에는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연화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소매 안쪽에서 무언가 서걱이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흐느끼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보았지요. 소향이 밀어넣어준 무명천 꾸러미였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 발견했던 바로 그 문서가 고이 접힌 채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걸 여태 간직하고 계셨구나. 연화는 그 문서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3년을 침묵으로 지켜온 소향이 실은 단 하루도 이 진실을 놓아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작은 불씨 하나가 이제 연화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소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움만으로 사라지는 인생도 있다마는 그리움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단다.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이제야 온전히 가슴에 와닿았지요. 3년을 그리움 하나로 버텨 온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움만으로는 유겸을 구할 수 없었지요. 소향을 지킬 수도 진실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바라보며 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여야만 비로소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법이었지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이제는 움직여야 해. 두려움에 갇혀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지요. 유겸은 사람들의 눈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라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이 골방에서 나가는 순간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유일한 무대일 것입니다. 고석중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지 연화는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3년 전 그 밤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그 두려움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묶인 손목의 매듭을 어루만졌습니다. 배실이 아닌 바느질로 다져진 손끝이었으나 매듭 하나쯤은 눈 감고도 풀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는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그 자리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진실을 말하기 위함이었지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 아래 연화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다시 용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귀신 들린 처녀를 이번에는 확실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고석중의 뜻이었지요. 연화는 붉은 명주에 다시 손목이 묶인 채 물가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처음 끌려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3년을 그늘진 얼굴로 살아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그 눈동자에 서려 있었지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연화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지요. 이 가뭄은 용신의 노여움이 아닙니다. 저기 계신 향리 고석중이 3년 전 향청의 곳간을 빼돌린 것을 감추려 문서를 지닌 서생 유겸을 이 물가에서 해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상류에 둑을 쌓아 물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가뭄은 하늘의 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고석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허튼 소리 마라. 물귀신이 씌어 헛것을 보는 게 분명하구나. 3년 전 서생의 죽음은 실족사였을 뿐 내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냐. 몇몇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향리의 말이 워낙 당당하니 정말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슬며시 고개를 든 것이지요. 바로 그때 부축을 받으며 소향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기침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내가 그 밤을 보았소. 향리 나리가 낯빛이 하얗게 질린 유겸을 데리고 저 물가로 향하는 것을. 3년을 두려워 입을 다물었으나 이제는 더는 참을 수가 없소이다. 늙은 몸이라도 이제는 진실 앞에 나서야 할 때이지요. 저 늙은이 말을 믿을 수 있겠소. 요즘 부쩍 정신이 흐려졌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고석중이 코웃음을 치며 소향의 증언을 깎아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오갔지요. 증언 하나가 그렇게 힘없이 흔들리려는 참이었습니다. 거 보시오. 늙은이 헛소리 하나로 나를 몰아가려 하다니 이야말로 억울한 일이 아니겠소. 고석중은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 태연한 몸짓에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3년간 쌓아 올린 신망이란 그렇게 쉬이 무너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십시오. 유겸님이 생전에 발견하신 향청 곳간의 출납 문서입니다. 여기 적힌 숫자를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여인이 그를 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소녀는 정혼자였던 유겸님께 어릴 적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이 문서에는 3년 전 향리 나리께서 곳간 곡식을 빼돌려 사사로이 챙긴 정황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위조된 문서다. 계집이 제 손으로 꾸며낸 것이 분명하다. 고석중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제가 위조했다면 어찌 향리 나리께서는 방금 이 문서가 곳간 출납에 관한 것인 줄 아셨습니까? 저는 그저 유겸님의 유품이라고만 말씀드렸을 뿐 무슨 문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을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고석중을 향했지요. 고석중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흔한 곳간 문서이니 어림짐작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석중이 다급히 둘러댔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지요. 저것 보게. 처음부터 뜨끔했던 게 아니고서야 저리 당황할 리가 있나. 그러고 보니 향리 어른, 요즘 들어 부쩍 씀씀이가 해퍼지셨다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신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간 쌓아 올린 위엄이 겨우 몇 마디 말실수 하나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와 함께 원님의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원님은 근엄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 입을 열었지요. 향리 고석중 그대의 씀씀이가 근래 부쩍 해퍼졌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지 오래다. 오늘에서야 그 까닭을 알겠구나. 여봐라, 향청의 곳간과 이자의 거처를 당장 수색하라. 관졸들이 향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감추어둔 곳간 문서와 청동거울 2개가 함께 발견되었지요. 관졸 하나가 그것을 원님 앞에 받쳐 들었습니다. 향청 깊숙한 곳,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두었던 개인 서고에서는 3년치 곳간 출납이 낱낱이 기록된 장부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그 장부에는 연화가 지닌 문서와 정확히 들어맞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더는 발뺌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래도 발뺌하겠는가, 향리. 원님의 목소리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석중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듯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지요. 연화는 그 거울 2개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는 어제 마름에게 빼앗긴 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낯설지만 분명 짝을 이루는 문이었습니다. 3년 전 그 밤 유겸의 것마저 고석중의 손에 넘어가 여태 이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2 거울의 매듭끈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순간 동심결 매듭이 완성되며 2 거울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본디 긴 잠에서 온전히 깨어나려면 며칠이고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3년을 짓눌러 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던 그 순간 하나로 엮인 매듭에 담긴 언약의 온기가 그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 멀리 용소 쪽에서 물살이 크게 일렁였지요. 사람들이 놀라 그쪽을 바라보는 사이 물 한 개를 헤치고 한 사내가 제 발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의 걸음걸이였지요. 창백했던 낯빛에는 어느새 온기가 돌아와 있었지요. 3년을 물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 마침내 제 힘으로 무태에 오른 것입니다. 유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3년 전 죽었다던 서생이 멀쩡한 모습으로 물속에서 걸어 나오는 광경을 다들 제 눈을 의심하며 바라보았지요.
저것이 사람이요, 귀신이요? 3년 전에 죽은 자가 어찌 저리 걸어 나온단 말이오. 물귀신이 사람 흉내를 내는 게 틀림없소. 다들 물러서시오. 몇몇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몇몇은 부적이라도 찾는 듯 품속을 뒤졌습니다. 오랜 세월 용소를 두려워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죽은 이가 멀쩡히 걸어 나오는 광경은 반가움보다 먼저 서늘한 공포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유겸은 그런 웅성거림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태에 완전히 오른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아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귀신도 물귀신도 아닙니다. 그날 밤 저 사람의 칼에 상하여 물에 잠긴 뒤 이 물이 저를 죽게 두지 않고 긴 잠에 가두어 두었을 뿐입니다. 사람으로 나고 사람으로 이제 다시 깨어난 것뿐입니다. 그 말에 술렁임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낯빛들이었지요. 긴 잠이라니 3년을 잠만 잤단 말이오? 그런 말을 어찌 다 믿으란 말이오. 믿기 어려우시겠지요. 저 자신도 오랫동안 제 이름조차 잊고 있었으니까요. 유겸은 그렇게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 담담함과 야윈 얼굴에 서린 진실함이 의심 어린 눈빛들을 서서히 누그러뜨렸습니다. 이윽고 몇몇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그러고 보니 몰골이 꼭 병상에서 갓 일어난 사람 같구먼. 기이한 일이나 산 사람이 죽은 사람 행세를 할 까닭도 없지 않겠나. 연화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겸의 눈빛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3년의 기억이 흐릿했던 얼굴들이 그리고 자신을 찌른 자의 얼굴까지 한꺼번에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연화는 묶였던 손목을 스스로 풀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3년의 그리움과 며칠간의 재회가 그 짧은 순간에 모두 녹아드는 듯 했지요. 살아 계셨군요. 정말로 살아 계셨어요. 자네가 나를 살렸다, 연화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물속에서 영영 나 자신조차 잊은 채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유겸은 손에 쥔 거울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그 텅 빈 받침대에 놓여있던 것이 바로 이 거울이었다. 3년 전 그날 밤 저자가 문서와 함께 이것마저 빼앗아 갔던 것이야. 그날 밤 나를 찌른 것은 바로 당신이었소, 향리. 유겸이 고석중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고석중에게 쏠렸지요. 곁에 있던 수아 하나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물기를 막았을 뿐입니다. 사람을 해친 일은 향리 날이 혼자 하신 일입니다. 측근마저 등을 돌리자 고석중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간 쌓아 올린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원님이 엄중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향리 고석중은 관곡을 횡령하고 사람을 해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즉시 관직을 박탈하고 압송하여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관졸들이 고석중을 결박해 끌고 갔습니다. 살아있는 위세를 자랑하던 자가 이제는 온 마을의 원흉이 되어 관하로 향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훗날 전해진 바에 따르면 고석중은 관곡 횡령과 살인, 미수의 죄로 국법에 따라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합니다. 한때 마을에서 부처처럼 떠받들어지던 이가 이제는 평생을 낯선 땅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함께 죄를 물은 수아들,
역시 곤장을 맞고 관노로 끌려갔습니다. 일이 정리된 뒤 원님은 두 사람의 딱한 사정을 두루 헤아렸습니다. 3년을 억울하게 묻혀있던 사람이니 그 억울함을 씻어 주어야 마땅하다. 유겸은 다시 향청의 문서를 맡아보도록 하라.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처녀의 갸륵한 효심과 지혜에도 마땅한 상을 내리겠다. 연화는 그 말에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곁에 있던 소향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내 진작부터 내가 예사아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느니라. 일이 훌륭하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오래도록 손을 놓지 않았지요. 둑은 그날로 허물어졌습니다. 막혔던 물줄기가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지요. 갈라졌던 논밭에 물이 차오르고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마을을 적셨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처마 밑에 서서 그 광경에 눈시울을 붉혔지요. 연화는 빗속에 서서 유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을 홀로 그리워하던 그 손을 이제는 놓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향은 혼례상 앞에서 몇 번이고 눈물을 훔쳤지요. 이 늙은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다 보는구나. 3년 전 그 밤 진작 입을 열었더라면 더 일찍 이런 날이 왔을 것을.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연화는 그렇게 소향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로 연화는 더 이상 새벽마다 홀로 사당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이면 유겸과 나란히 강가를 걸었지요. 손끝에는 여전히 바늘과 실이 익숙했지만 이제 그 손끝에는 더 이상 그늘이 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도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물이 다시 흐르는 개울에서 첨벙거리며 뛰놀았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걱정 없는 얼굴로 논밭을 돌보았지요. 소향의 침선방에도 예전의 활기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가끔 연화는 지난 3년의 세월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웃는 법을 잊은 채 그늘진 얼굴로 사당을 오르내리던 그 처녀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요. 대신 그 자리에는 볕이 잘 드는 마당에서 유겸과 마주 앉아 웃음 짓는 한 여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강마을에는 다시는 처녀를 물에 바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뭄이 들 때마다 지난 일을 떠올리며 하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물길을 살피고 곳간을 열어 서로를 도왔지요. 용소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그날부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에 몸을 사리며 근처에도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려 낸 영험한 못이라 하여 정성으로 돌보는 자리가 되었지요. 그 누구도 다시는 둑을 쌓거나 물길을 막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봄가을로 못가에 정한 수를 떠놓고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준 은혜에 감사를 올리는 것이 새로운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못에 함부로 손을 대면 큰 화를 입는다더라. 예전에 향리 하나가 그 물을 건드렸다가 어찌 되었는지 다들 알지 않느냐. 훗날 이 고을을 지나던 나그네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용소는 마르지 않았고 그 물가에는 늘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고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래도록 이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합니다. 두려움은 진실을 가릴 뿐 진실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그리고 사람을 삼키는 것은 물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욕심이었노라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와 유겸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소향은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마치 자신이 다시 젊어진 듯 환하게 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마다 흐뭇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리움에 갇혀 3년을 살았던 처녀는 그렇게 그리움 대신 함께할 사람을 품에 안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리움만으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되 그 그리움을 딛고 나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3년 전 소향이 건넨 그 말은 이제 연화의 삶을 이끄는 다짐이 되어 있었지요.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